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정소희입니다. 오늘은 이해솔, 설예인, 김나령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침없는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데 이어서 우리 코스피도 역사상 처음으로 4,6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골디락스,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12월 고용 지표를 보면 일자리 증가는 다소 둔화됐지만 실업률은 4.4%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켰는데요. 비록 연준의 1월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졌고 첫 인하 시점이 6월로 밀리기는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라는 점에 환호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이른바 리스크 온 모드를 켰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주택 부양책 기대감에 건설주가 뛰었고요. 자금이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로 확산되는 등 상승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퍼진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뜨거운 훈풍 우리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오늘 장중 한때 4,650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상승의 주역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발 대규모 원전 계약 소식이 함께 더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들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 이해솔 아나운서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지역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베네수엘라 지역의 긴장감도 가시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이란의 군사 타격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0.48% 상승하면서 49,50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81% 상승하면서 23,67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6,966포인트로 마무리하면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이제 정말 7,000포인트까지 단 40포인트도 남겨두고 있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년 12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직전 달보다 둔화한 흐름을 보였고 실업률은 4.4%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에 이번 달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자극할 만한 뚜렷한 호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3% 급등하면서 랠리가 재개된 모습입니다. 먼저 인텔이 무려 10%대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프탄 인텔 CEO와 훌륭한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소식은 기술주 시장 전반에 대한 낙관론으로도 퍼진 전망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0.2%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했고 브로드컴 역시 3%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은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알파벳은 종가 기준 시총이 3조 9,7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 엔비디아만 홀로 0.1%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오랜만에 2%대 상승세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CS 2026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올해 상용 로보택시 운행이 확대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회사는 테슬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있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장악할 경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0%를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JP모건은 미국의 석유 시장량 영향력이 커지고 유가를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의 힘의 균형이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광산업계가 구리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전환이 구리 수요 폭증을 몰고 오면서 신규 광산 개발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세계 2대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합병 협상을 재개했는데 거래가 성사되면 기업 가치 2,6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광산업체가 탄생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해 들어 첫 일주일 동안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950억 달러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인수 합병으로 회사채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번 주 발행된 채권 가운데 상당수가 수요 초과를 기록했는데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메타입니다. 메타가 인공지능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자 원자력 발전업체 비스트라, 테라파워, 그리고 오클로와 계약했습니다. 메타의 이번 계약은 메타가 오하이오주 뉴 앨버니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슈퍼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프로메테우스를 메타의 첨단 AI 발전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5년 6.6기가와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햄프셔 전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은 알파벳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작년 애플의 주가는 10% 상승하는 데 비해 알파벳의 주가는 66% 급등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이끌어온 시대가 저물고 AI 인프라 독점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분야 기업끼리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투자 및 매출을 일으키는 순환 거래가 거품 논란도 불렀지만 알파벳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텔입니다. 인텔의 주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평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프탄 인텔 CEO와 회동하고 신형 프로세스 라인업과 미정부의 지분 투자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CEO와 만난 뒤 정부가 인텔의 주주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인텔의 주가는 지난해 미국 미정부가 최대 10%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 알려진 후 약 90% 상승했습니다. 이에 지난 금요일 인텔의 주가는 장중 강세를 이어가며 10%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및 글로벌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봤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S&P 500이 7,000포인트 시대를 앞뒀다는 소식 정말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나 자원 전쟁 같은 변수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모이슈 시간은요,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콘텐츠를 보다 보면 이거 언제다 보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긴 영상보다 짧고 빠른 영상이 더 많이 공유되고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30초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숏폼 콘텐츠란 보통 15초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말합니다. 릴스, 쇼츠, 틱톡처럼 스크롤 한 번에 소비되는 콘텐츠가 이제는 개인의 일상을 넘어 뉴스, 광고, 기업 홍보까지 전반적인 홍보 콘텐츠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의 콘텐츠 평균 집중 시간은 이미 1분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짧은 콘텐츠가 이토록 강해졌을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천천히 이해하기보다 빠르게 느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 피로입니다. 볼 콘텐츠는 넘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가 선택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네, 이 변화는 미디어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는 긴 기사보다 요약 영상이 먼저 소비되고 광고 역시 30초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기준은 얼마나 자세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핵심을 전달하느냐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숏폼 콘텐츠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화제가 된 두총쿨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로 조합이 알려지면서 실제 구매와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초 콘텐츠는 이제 보는 것을 넘어서 소비를 결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짧은 콘텐츠가 늘어난다고 해서 깊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깊이에 이르기까지 진입점이 짧아졌을 뿐이죠. 앞으로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핵심을 전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30초 콘텐츠의 영향력은 단순한 콘텐츠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 사용 방식과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짧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콘텐츠,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이 앞으로의 미디어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네, 모이슈 들어봤습니다. 저도 자기 전에 잠깐 쇼폼을 보려고 한다는 게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시성비라고 하죠. 시간 대비 효율을 따지는 요즘 세태가 미디어의 문법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경제 뉴스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설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최근 10년 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배 급등해 한 평당 평균 5,43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39% 오르는 데 그쳐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5년을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1,649만 9천 원으로 2015년 644만 6천 원 대비 크게 상승했습니다. 모든 면적대에서 가격이 2.25에서 2.6배 뛰었지만 지방 아파트 평균 가격은 405만 2천 원으로 서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여파로 청년 자가 점유율은 12.2%, 신혼부부는 43.9%로 모두 하락한 반면 고령 가구는 75.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가구의 38.2%가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사법 판단을 앞두고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현지 시간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들과 상호 관세와 디지털 입법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미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을 앞두고 국내 산업과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입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DA 공동위원회 개최 준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 통상 환경의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TV뿐만 아니라 세탁기와 냉장고, 조리기기까지 가전 전반에서 1위권 경쟁력을 자신했습니다. 미국 베스트바이 매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세탁 건조기와 냉장고가 주요 제품으로 전면 배치돼 현지 시장 내 존재감을 보여냅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TV 시장에서 확실한 1위, 그리고 냉장고와 세탁기 부문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지난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과의 배경에는 미국 주거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전략이 있습니다. 고온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벤트 타입과 대용량 콤보 세탁 건조기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AI 기능과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전략으로 미국 가전시장 공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고요. 대외 통상 환경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기업들의 해외 선전 소식이 위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팍팍한 현실이지만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들려오는 우리 기업들의 승전보가 경제 네, 성신푸드의 정영석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료의 대표하면 바로 식혜죠. 이번 팝업 스토어에 식혜와 수정과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성신푸드 정영석 본부장입니다. 네, 성신푸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식혜와 수정과를 갖고 이번 팝업 스토어에 찾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식혜와 수정과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오긴 와가지고 첫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식혜와 수정과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 2년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사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충분히 일본 내에서 식혜와 수정과가 자리를 잡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2년 연속으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식혜와 수정과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호응도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사실 온라인 마케팅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게이오 백화점에서 열린 팝업 스토어 현장에 직접 나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장만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제품이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상온으로 이제 냉장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좀 불편하면서 좀 쉽지 않게 접근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게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냉동 제품에 대한 거를 고집하는 이유가 저희가 멸균 처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간 만든 맛을 보존하는 거는 냉동식품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어서 소비자와 타협하지 못하는 점은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상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냉동 제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냉동 제품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아무리 일본과 한국이 같은 동양 문화권이지만 소비자들의 입맛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혹시 선진식품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일본 내에도 이 쌀 음료라고 비슷한 음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식혜라는 것은 쌀보다는 엿기름에 추출해가지고 나오는 엿기름 향의 고소한 그것이 더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 보고요. 동양권에서도 일본과 중국이 있는데 식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음료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유일무이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또 이렇게 많이 호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음료가 될 것 같고요. 이 수정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젊은 여성 고객을 보면은 시나몬이라고 하는 계피가루를 다 이렇게 첨가를 해서 드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수정과는 이제 계피향이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젊은 고객들이 시나몬을 다 첨가해서 드시는 걸 보니까
그 계피향에 그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의외로 수정과도 일본인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굉장히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K-팝 데몬헌터스라는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대박을 치면서 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전통식품에 대한 선호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통의 강점을 더해 시나몬을 활용했다는 그 트렌드를 결합하면 일본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을 매우 잘 공략해서 이렇게 현지를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한국 음료의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식혜와 수정과 중에는 그러면 일본의 사람들에겐 어떤 게 좀 더 대중화하기가 쉬울까요? 일단 한국 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개를 놓고 보면은 뭐 식혜가 한 7개 나갈 때 수정과는 한 3개 정도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일본에서는 거의 뭐 6대4 내지 5대5가 되지 않을까. 예, 그 시나몬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과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사실 수정과가 한국만의 전통적인 특색이 있는 음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소비자와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내년에 또 이 게이오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행사가 열리신다면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고요. 이제는 이제 지금 좀 통관을 준비 중이고 긍정적으로 통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통관이 되질 않아가지고 시음만 하면서 반응만 살폈다고 보면은 올해는 정식 통관을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시음의 형태만이 아니라 널리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음 위주의 행사가 되었고 이번에는 시음을 넘어서 통관까지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내년에 또 참가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유통까지 뚫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영석 본부장님과 함께 이제 식혜와 수정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팝업 스토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 식혜와 수정과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도 더더욱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정영석 본부장님 추가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내년에는 저희가 오기 전에 데몬헌터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데몬헌터스 2가 나온다면 그 장면 중에 식혜나 수정과를 그 먹는 장면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추가로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마케팅적인 브랜드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식혜나 수정과의 표지에 K-팝 데몬헌터스 그림 넣을 수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대박일 것 이런 같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식혜나 수정과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김밥이나 라면 먹는 모습은 나왔잖아요. 네. 예, 식혜 수정과도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넷플릭스로 인한 K-팝 데몬헌터스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영석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년에 같은 행사에서 이 성진푸드의 모습은 어떨지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1월 12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경계 심리를 딛고 코스피 중심의 반등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영역을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리 대비 38.47포인트 상승한 4,624.79포인트, 상승률은 0.84%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9포인트 오른 949.81포인트,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0.2% 상승하며 보합권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강했고 코스닥은 숨고르기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013억 원 순매도, 외국인이 3,512억 원을 순매도에 나섰고 반면 기관이 2,1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사실상 주도하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은 기관 중심의 방어적이면서도 선택적인 매수가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습니다. 개인이 996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5억 원, 686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코스닥은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과 차익 실현이 교차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수 방어 성격의 대형주 중심 흐름이 이어졌고 최근 시장을 이끌어온 반도체 AI 대형주들이 지수 하단을 단단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은 테마 확산보다는 대형주 신뢰 회복에 가까운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등락이 엇갈렸고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도전 흐름과 코스닥의 종목별 매수세가 조화를 이루는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부담 속에서도 선별적 매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상 1월 12일 국내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훈풍이 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4,650선까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 잠깐 흔들리는가 싶더니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7거래일 연속으로 최고가 마감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 가운데서 또 주목받았던 특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해솔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특징주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10일 현대글로비스는 장 시장 직후 전거래일 대비 18% 치솟았고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회사 회운 부문의 마진 개선과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317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특히 해운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7% 급등한 1,912억 원으로 마진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물류, 해운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기업 가치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현대글로비스 오늘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23만 원으로 출발한 뒤 21% 상승하면서 윗골이 길게 달고 24만 2,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오늘 시장 반응 아주 뜨겁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로봇 지분 가치가 이제야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인데요. 실적 호전과 미래 먹거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미래에셋증권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의 아주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소식, 여기에 더해서 작년 4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36,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구원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산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면서 특히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자산의 평가 이익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키움증권의 눈높이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목표가 3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4분기 지배 순이익 시장 기대치를 34%나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관련 평가 이익만 6천억 원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이스 X의 기대감을 안고 날아오른 미래 S증권 함께 만나봤고요. 다음은 설레임 아나운서가 가져온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오늘 장중한 때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에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CES 2026에서 공개한 미래 기술 전략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연초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은 AI와 로보틱스를 전면에 내세운 피지컬 AI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현대차를 단순한 완성차 제조업체가 아닌 차세대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CES 현장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로봇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I 기반 로봇 기술이 향후 제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의 협력 확대 기대감도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CES 기간 동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2026년 글로벌 판매 목표를 제시하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더해 로봇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전략 전환이 현대차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35만 5,500원으로 시작해서 장중한 때 38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36만 8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현대차를 제조기업이 아닌 첨단 기술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주가 재평가, 즉 리레이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래의 청사진, 미래에 대한 움직임이 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한 특징주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특징주는 삼성전자 수주 소식의 저스템입니다.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 저스템이 오늘 9시 6분 장 시작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저스템은 삼성전자로부터 자사의 2세대 습도 제어 솔루션인 JFS를 대규모로 추가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짧은 기간 대규모 추가 발주가 이어졌다는 점이 투심을 강하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 50시스템을 공급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에 저스템은 이번엔 310시스템을 추가로 수주하여 총 360시스템을 단기간 내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 JFS의 공정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이 국내에서도 검증됨으로써 이 솔루션이 핵심적인 주요 장비로 안착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IDM 기업들이 HBM 성능 향상과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JFS가 수율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HBM 공급망 내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스템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메모리 분야를 넘어 파운드리 영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저스템의 습도 제어 솔루션이 반도체 공정 내 핵심 장비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의 저스템 오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스템의 시가는 5,850원으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기록한 뒤 종가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면서 6,53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저스템 익숙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 픽이었죠. 이렇게 삼성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대규모 추가 수주까지 이뤄냈습니다. 기술력 검증이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 덕분에 시장은 즉각 상한가로 화답했는데요. 이 솔루션이 반도체 공정의 필수 아이템으로 잡아가고 있는 만큼 실적 퀀텀 점프가 가능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특징주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 관련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원전 관련주들 아주 뜨거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이 우리 시장에까지 전해진 모습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간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도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같은 글로벌 원전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장중 한때 9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다른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 사업 기대감에 힘입어서 13% 넘게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 밖에도 BHI와 한전기술 역시 5% 안팎의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전주까지 특징주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특징주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업사전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설레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사전의 주인공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제 흥행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기업 철학과 ESG 경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997년 박진영 프로듀서가 설립한 기업으로 국내 엔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획사 중 하나입니다. JYP는 설립 초기부터 아티스트의 개인 역량뿐 아니라 시스템 중심의 제작 방식과 조직 운영을 강조해 오면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단순한 연예 기획사를 넘어 음악, 공연, 컨텐츠 글로벌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종합 컨텐츠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은 시대별 대표 아티스트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1990년대 후반 G.O.D입니다. 국민그룹 G.O.D를 통해 JYP는 대중성과 브랜드 신뢰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는 B, 원더걸스, 2PM이 등장합니다. 원더걸스는 K-팝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고 2PM은 아시아 전역에서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2010년대는 트와이스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장악하며 JY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고 갓세븐은 다국적 전략으로 해외 시장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이키즈, 있지, 엠믹스가 4세대 K-팝을 대표하며 북미, 유럽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YP는 G.O.D부터 현재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꾸준히 배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JYP의 사업 구조, 아티스트를 키워 장기간 수익을 내는 방식입니다. 기본 수익은 음반과 음원 판매에서 나오고 여기에 국내외 공연이 더해집니다. 특히 북미와 일본 등 해외 투어 비중이 높아 티켓 판매뿐만 아니라 굿즈와 음반, 컨텐츠 소비까지 매출로 이어집니다. 또 아티스트 IP를 이용해 MD 상품, 영상 컨텐츠, 브랜드 협업 등으로 활동 공백기에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작과 육성 시스템을 내부에서 운영해 비용 부담을 줄였고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함께 커지는 구조라는 점도 JYP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JYP는 단기 흥행에 집중하기보다는 아티스트와 컨텐츠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실제 행동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측면입니다. JYP는 아티스트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DM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 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 기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티스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다양성 존중과 긍정적 메시지 전달과 같은 문화적 가치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JYP는 정기적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및 윤리 경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참여, 공연 투어 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디지털 컨텐츠 중심의 사업 전환 등을 통해 환경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접근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같은 실천은 글로벌 평가로도 이어져 왔는데요. JYP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지속 가능 성장 기업 평가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재무적 성장성과 ESG 성과가 동시에 뛰어나다는 판단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기업 철학을 ESG 경영으로 실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을 넘어 지속 가능 경영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 사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JYP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박진영 씨가 평소에 유기농 식단 챙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몸 관리만 건강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회사도 아주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키워낸 것 같습니다. 나쁜 거는 빼고 좋은 것만 남기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치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증권가에서 최근에 발간한 투자 리포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혜솔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투자 리포트는 지난주 시장의 빅이슈 중 하나였던 CS 2026을 분석해봤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CS 2026은 AI 기술의 구조적 전환점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의 시장은 생성형 AI의 태동과 학습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피지컬 AI, 즉 로봇과 관련한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먼저 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매년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을 중심으로 미래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핵심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AI가 가상 공간을 넘어 인간의 일상 안으로 들어와 제품과 서비스로 진화하는 미래가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행사 내 특별 연설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AI 모델 알파마요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알파마요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신형 CLA 모델에 최초로 탑재돼 1분기에 첫 차량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 CEO는 피지컬 AI가 자율주행을 시작으로 로봇까지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엔비디아의 물리 AI 인프라는 로봇이 여러 업무를 빠르게 학습하는 범용적 전문가 구축을 목표로 하는데요.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프로젝트 그루트와 영상 데이터를 통해 물리적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코스모스 모델은 로봇이 물류 창고나 가정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도록 합니다. 젠슨 황 CEO는 키노트 연설에서 이러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부상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단일칩 성능 향상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출연 영상량은 향후 50배까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이에 CS 2026에서는 엔비디아는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세대 칩은 단순한 GPU의 집합을 넘어 칩 네트워크, 스토리지 메모리, 보안을 하나의 구조로 재설계한 통합형 AI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베라루비는 이전 세대인 블랙윌 대비 학습 성능은 3.5배, 추론 능력은 최대 5배 향상됐으며 토큰단 연산 비용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러한 AI 인프라 재설계에서 유망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부문에서는 버티브가 액체 냉각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트는 800V 직류 기반의 아키텍처를 통해 전력 효율 최적화 표준을 정의했으며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우버와 루시드, 뉴로가 연합해 플랫폼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을 결합한 양산형 로보택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냉각 시스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버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전틱 AI 시스템의 도입은 토큰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배 이상 폭증시키고 있으며 렉 하나당 수백 개의 GPU를 집적해야 됩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 센터 건물 전체가 쓰던 정력을 단 하나의 렉에 쏟아붓는 꼴인데요. 서버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공기의 풍량은 허리케인급 속도에 도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냉각, 액체 냉각이 중요합니다.
버티브의 버티브 360AI는 전력과 냉각 설비를 단일 아키텍처로 통합한 AI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45도 온수 냉각을 지원하며 정밀 배관을 누수 없이 통합하는 물리적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버티브는 AI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버티브는 역대급 수주 잔고를 달성해 성장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모멘텀도 확보했습니다. 전력 효율과 관련해선 이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튼과 함께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표준을 800V 직류 아키텍처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력망에서 반도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전력 경로를 단일화하여 단일 생태계로 통합하는 그리드-투-칩 수직 계열화를 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동일 전력 대비 전압을 높여 전류량을 낮추기 때문에 전선을 더 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리 사용량은 약 45%까지 절감할 수 있고 3톤이 넘는 고밀도렉의 치명적인 약점인 무게 하중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또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변압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전략 변화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송 효율을 약 5% 개선합니다. 이렇게 CES 2026에서의 주요 변화와 주목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그리고 에이전트 AI에 집중해봐야겠습니다. 혁신을 가져올 올해의 주인공은 또 어떤 기업들이 될까요?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관련한 흐름에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 AI가 똑똑해질수록 데이터 센터 더 뜨거워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젠스랑의 말처럼 연산량이 500배 폭증한다면 그 열을 식혀줄 냉각 기업과 또 전기를 공급할 전력 기업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청바지 장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려한 AI 칩 뒤에서 묵묵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알짜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미증시 이슈부터 국내 증시, 다양한 이슈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을 한 줄로 되새겨보는 한 줄평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솔 아나운서, 오늘 장을 어떻게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코스피 5000 시대 봄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증권가에서는 5000P가 연내 안에 달성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5000P 시대가 1분기 안에 다가올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1분기 안에 5000P 정말 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5000P를 넘어서 6000P, 7000P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죠. 정말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예임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저는 럭키 세븐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럭키 세븐 기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 증시에 좋은 소식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럭키세븐 정말 이 7자처럼 우리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어디까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도 있었지만 장 막판에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주식시장은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노렸던 정부의 기대관리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달러 매수와 증시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하루 만에 10원이 넘게 뛰어서 1,470원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연말에 급락분을 되돌리는 원화 가치 복원 흐름이 본격화됐다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주에 출발, 기분 좋게 출발했으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